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최근 동부 전선에서 벌어진 정말 그야말로 충격적인 한 사건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아, 어떤 사건이었죠? 러시아의 최정예 기계화 연대 하나가요. 병력이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1900명이요? 예. 단 72시간 만에 그러니까 사흘 만에 그냥 지도상에서 사실상 증발해 버렸어요. 사흘 만에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현대정규군이? 사상자 비율이 무려 97%에 달했고요. 모든 탱크와 장갑차는 파괴되거나 버려졌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거의 소멸에 가까운 결과였죠.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네요. 기계와 연대급 부대가 단 3일 만에 전멸했다는 건데 보통 이런 식의 일방적인 결과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있거나 아니면 한쪽 지휘부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때나 가능하거든요. 그 3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 가도를 달리던 작전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대학살로 변했는지 오늘 저희와 함께 그 72시간의 기록을 한번 시간대별로 따라가 보시죠. 네, 아주 흥미롭네요. 우크라이나군의 무서운 계획과 러시아군의 그 치명적인 오판,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한겨울 새벽 6시였습니다. 새벽이요? 네. 러시아의 기계화 연대가 탱크 43대 그리고 표병 전투차 52대를 앞세우고 대규모 돌파 작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아주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약했고요. 심지어 아주 질서정연하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잠깐만요. 바로 그 부분이 어쩌면 첫 번째 함정의 징후였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점에서요? 보통 방어선이 진짜로 붕괴될 때는 혼란스럽게 흩어지기 마련인데 질서정연한 후퇴라는 건 사실 뒤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당시 러시아 지휘부는 이걸 승리의 신호로 받아들인 거군요. 맞습니다. 드디어 적 방어선이 무너진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작전 첫날에만 무려 8km나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8km나요? 네, 이건 대단한 성공이었죠. 러시아 지휘부는 스스로 대성공을 거뒀다고 선언하고는 진격한 부대에게 현 위치에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8km라. 기갑부대에게 가장 위험한 게 바로 그렇게 측면이 완전히 노출된 채로 깊숙이 들어가는 쐐기형 돌파입니다. 아, 그렇죠. 네, 마치 망치가 못을 박듯이 파고드는 건데 문제는 그 못의 옆면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보급로는 길고 가늘어지고 양옆에서 공격받기 너무나 취약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걸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처음부터 이걸 노렸다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정교하게 설계한 종심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전술이군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건 일부러 땅을 내주면서 적을 우리 안방 깊숙이 끌어들이는 전술이에요. 그렇죠. 정면으로 부딪혀서 힘을 빼는 대신 적이 제 발로 위험한 곳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적의 보병과 포병 지원은 뒤처지고요. 선두에선 기갑부대만 외롭게 깊이 들어오게 되죠. 보급선은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지고요. 바로 그 순간을 노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순간 길게 늘어진 고무줄을 양 옆에서 끊어버리고 고립시키는 게 이 전술의 핵심입니다. 이거 뭐 고대 칸나의 전투에서 한니발이 썼던 포위선멸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기동 타격대와 정밀 포병이 대신하는 셈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계획이죠. 러시아군이 정확히 8km 지점에 멈춰서서 진지를 구축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크라이나군이 움직였습니다. 올 곳이 왔군요. 그들이 들어왔던 길목, 즉 유일한 퇴로이자 보급로를 뒤에서부터 차단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러시아 연대는 삼면이 포위된 주머니 안에 갇힌 신세가 됐고 그때부터 지옥의 72시간이 시작됩니다. 승리의 환호성이 이제 절망의 비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군요. 포위된 부대에게 가장 무서운 건 역시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고립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병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우크라이나군은 바로 그 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날 밤 11시부터 포격이 시작됐는데 이게 병력을 살상하기 위한 포격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포격이었죠? 이른바 괴롭힘 포격이었습니다.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주변에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 잠을 못 자게 하려는? 그렇죠. 잠을 잘 수도 제대로 쉴 수도 없게 만들어서 밤새도록 병사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그냥 갉아먹는 겁니다. 전형적인 심리전이네요. 수면 부족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전투 효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마 다음 날 아침 러시아 병사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거의 한계에 몰렸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둘째 날 아침 우크라이나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러시아 지휘부가 포위된 부대를 구하려고 보급 차량들을 보냈지만 이미 보급로는 완벽하게 차단된 후였어요. 대전차 팀이 매복하고 있다가 수송 차량들을 족집게처럼 정확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고립된 거네요? 네, 이제 주머니 안의 부대는 연료, 탄약, 식량이 모두 바닥나기 시작했죠. 기갑부대는 기름과 탄약을 먹고 싸우는 강철 괴물인데 그야말로 혈관과 신경을 모두 끊어버린 셈이군요. 이제 그 비싼 탱크와 장갑차들은 움직이지도 쏘지도 못하는 거대한 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전 우크라이나 드론이 포병에게 정확한 좌표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드론까지? 네, 주머니 안에 있던 러시아군의 남은 연료 트럭과 탄약 저장소가 족집게 같은 정밀 포격에 정확히 파괴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크라이나군은 또 다른 심리전을 펼칩니다. 드론으로 항복을 권유하는 전단을 살포하기 시작한 거죠. 전단이라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주 직설적이고 잔인한 메시지였습니다. 러시아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당신들은 포위됐다. 구원군은 오지 않는다. 항복하거나 서서히 굶어 죽거나 포탄에 찢겨 죽을 것이다. 와, 물론 장교들은 선전물이라며 무시하라고 했겠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전단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병사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렇죠.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군대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휘부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되죠. 우리가 버려졌다는 생각이 퍼지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아, 이제까지의 괴롭힘 포격이 섬멸 포격으로 바뀌었어요. 여러 포병 부대가 동시에 포위망 안으로 문자 그대로 불벼락을 쏟아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됐군요. 심지어 참호 속에 숨은 병사들까지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열압력탄까지 동원됐다고 해요. 당시 감청된 러시아군 무전에는 사상자 속출, 즉시 철수하게 해달라, 제발 구원군을 보내달라는 절규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외부와의 연결은 끊겼고 밤새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용지물이고 그야말로 전장이 아니라 도살장에 갇힌 기분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셋째 날 새벽 4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72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굶주림과 폭격에 시달려서 완전히 녹초가 된 러시아군을 향해서 그동안 힘을 비추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신선한 병력들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겠군요. 네. 탄약도 없고 지리체계마저 무너진 러시아군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참상을 지켜보던 러시아 연대장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상급 부대에 항복을 요청했습니다. 아, 지휘관이 처음엔 거부당했지만 내 병사들이 개죽음을 당하고 있다. 항복만이 그들을 살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재차 요청했고 결국 허가를 받아내 백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어쩌면 그 지휘관으로서는 부하들을 위한 최선의 그리고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명예를 감수하고서라도요. 그렇죠. 부하들의 목숨을 구하려 한 거니까요. 전투가 끝난 뒤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연대병력 1,900명 중 1,535명이 사망, 312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거의 다군요. 생존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사상률 97%라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탱크 43대, 보병 전투차 52대 등 모든 장비가 파괴되거나 노획됐습니다. 경제적 손실액만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와, 반면 이 작전을 성공시킨 우크라이나 측 사상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교환비가 정말 압도적이네요. 이 사건은 러시아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첫째, 우크라이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정보 실패. 둘째, 측면 방어 없이 무리한 돌파를 감행한 계획 실패. 셋째, 너무나 쉽게 보급로가 차단당한 군수 실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오판하고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지휘 실패까지. 모든 게 다 실패했네요. 네, 어느 하나만 잘못돼도 위험한데 이 모든 실패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러시아 군사 전문 채널조차 이렇게 혹평했다고 하죠. 지휘부의 오만한 자존심이 1,900명의 병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것은 범죄적 태만이다. 결국 이 전투는 현대전에서 승리의 공식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땅을 점령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의 의도를 읽고 아군의 보급로를 철저히 지키며 드론 같은 정찰 자산을 통해 전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네. 이런 기본을 무시한 돌파는 그저 자살 행위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거죠. 이 사건이 앞으로 전쟁의 전반적인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이 정예 연대가 사라짐으로써 러시아의 공세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을 겁니다. 부대 하나를 재건하는 데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아, 심리적인 영향이요? 네. 러시아 병사들 사이에서 이 8km짜리 주머니는 이제 죽음의 덫이라는 상징이 될 겁니다. 앞으로 진격 명령이 떨어져도 우리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공포와 불신이 퍼져나가겠죠.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이 전술의 효과를 확실히 입증했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적의 정예 부대를 격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주머니를 더 많이 만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단순히 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 현대전의 양상이 얼마나 냉혹하고 정교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론이라는 첨단 기술과 포위 선멸이라는 고전적 전술이 결합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지휘관의 오판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부르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전략 분석을 떠나서 결국 이 모든 숫자의 뒤에는 희생된 수많은 젊은이들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하루빨리 이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게 되네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지휘관의 오판이 빚어낸 비극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로 러시아의 보급이 뚫렸거나 우크라이나의 포위망이 완벽하지 않았다면 이 작전은 역사에 남을 대성공으로 기록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국 현대전에서 압도적인 승리와 처참한 패배는 어쩌면 이런 아슬아슬한 변수 하나에 갈리는 것 아닐까요? 이 지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